야담상회를 찾아주신 마님들과 선비님들 감사드리옵니다. 야담상회, 오늘의 몰아보기 한상 차림 지금부터 내어놓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이경 무렵의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실간집에서 길쌈을 함께 하던 동무들과 헤어진 매심은 올해로 35이 된 과부였지요. 등줄기로 서늘하게 맺혀있는 어둠이 무서워 재빨리 발을 놀리던 그날 밤, 그녀는 하필이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사연은 이랬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골목을 적시는 밤, 집으로 돌아가던 발걸음이 홍실인의 담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처마 밑엔 바람 한 점 없었고 쌀이문에 걸린 초승달은 그저 고요히 빛을 흘리고 있었지요. 그러나 봉창 너머에서 퍼져나온 소리는 정막을 단숨에 깨뜨렸습니다. 어유, 이보셔요, 서방님. 거기는 안 된다니까요. 아이고매 참말로, 허리 꺾이겠으다. 매심은 입을 틀어막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곁으로 따라붙는 것은 거칠게 터지는 숨소리와 덜컥이는 소리, 남자의 낮고도 깊은 신음소리였어요. 매심은 무심결에 발디딤에 올라 봉창 구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호롱불 아래 덕지덕지 엉켜 움직이는 홍실 아비와 홍실 어미의 맨몸이 고스란히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남자의 잔등에는 땀이 번들거렸고 홍실 어미는 머리를 이리저리 떨며 숨을 헐떡이고 있었지요. 그들은 마치 기회라도 부리듯 서로를 주무르며 몸을 휘감았습니다. 세상에나. 자기도 모르게 삼킨 침소리가 너무 컸기에 매심은 화들짝 몸을 돌려 달아나듯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발끝엔 아직도 땅이 닿는 감각이 없었고 어깨는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있었지요. 집에 돌아온 매심은 물을 2바가지나 들이켰지만 속은 여전히 타들어갔습니다. 등에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고 부채를 아무리 흔들어대도 열은 사그라지지 않았어요. 풀벌레 울음소리마저 한숨처럼 들렸지요. 매심은 이불을 걷어차고 앉아 지난 세월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이놈의 박복한 인생, 내 팔자란 것이 도대체 뭔지, 저런 남사스러운 남의 집 재미 보는 꼴이나 지켜봐야 하는 신세라니. 괜한 호기심으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봐버린 매심의 가슴은 마치 타오르는 용광로 마냥 거칠게 휘저어진 상태였지요. 16 꽃다운 나이에 시집가 보니 신랑이란 작자는 자신보다도 어린 겨우 13살. 그것도 밤만 되면 시험이 치마폭으로 기어 들어가기 바빴습니다. 어른들 눈치에 겨우 옷구름을 푸는가 싶으면 번데기를 닮은 것을 들이밀어 매심의 치마만 걷고 골아떨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자신의 몸만 잔뜩 달궈놓고는 잠만 자는 신랑이 야속했지요. 그나마 20줄 넘기고 나선 신랑이 겨우 사내 구실을 하는가 싶더니 이게 웬일인가요? 그때부터 시작된 신랑의 장기침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기침 소리가 멎을 무렵엔 이미 황천을 향해 먼저 떠나버린 신랑이었어요. 청산과부가 된 매심은 사흘 밤낮을 울다 시부모 봉양에 매달렸습니다. 시부모 2분이 세상을 떠난 건 지난해, 그제야 그녀는 이 넓은 집에 홀로 남게 되었지요. 한숨 돌릴 틈이 생기자 외로움이 틈입했고 마른 논처럼 갈라진 마음엔 곧 허망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참으로 나만큼 기구한 여편네도 드물 것이요. 제 팔자에 대해 한탄을 하고 있자니 닭장 쪽이 시끄럽게 요동치며 소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매심은 호청을 걷고 문틈으로 조심히 내다보았어요. 달빛 아래 동네 젊은 것들 둘셋이 담을 넘어 매심네 닭을 훔쳐들고 도망가고 있었지요. 저런 야, 이 도둑놈들아, 거기 서진 못해. 매심은 홧김에 문을 박차려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에휴, 아니야. 이대로 저 망할 것들을 쫓아봐야 동네 사람들의 입방아에만 오르내리겠지. 과부가 드세니 복이 없는 것이라느니
그 성질머리라 맞춰줄 사내가 없어 혼자 사는 것이라느니 괜한 안주거리나 만들지 말고 그냥 모르는 척 하는 편이 낫겠구나. 매심은 한숨을 푹 쉬고는 창호문을 닫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장 견딜 수 없어 지쳐있던 것은 바로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수군거리는 지나친 관심이었지요. 이튿날 새벽, 뜬 눈으로 밤을 지낸 매심은 고이 접어둔 천 손수건을 들고 저작거리 끝에 살고 있는 매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쭈뼛거리며 방에 들어서 흐느끼던 말문을 열었지요. 준비해둔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찍어내며 한껏 서글픈 제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보십시오, 어르신. 저 말입지요. 혼자 살아도 기구하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만 이건 뭐 외로우면서도 서럽기까지 하니 어쩌면 좋답니까? 이놈의 사람들이 저를 두고 혼자 사는 과부랍시고 어찌나 다들 무시하는지 마치 제 집처럼 드나들어 닭도 훔쳐가고 논에 내둔 물고도 자기네들 마음대로 지들 논에다가 트고 도대체가 사람들이 저를 가지고 사람 대접을 안 해주니 이 어찌 억울하지 않겠어요? 혼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제가 이런 수모까지 다 겪어야 하니 참말로 죽을 지경입니다, 정말.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매파는 깊은 주름 아래 눈을 찡긋 뜨더니 기다렸다는 듯 손뼉을 탁 치는 것이었지요. 아니, 여보게 매심이 어쩜 이리도 늦게 나를 찾아왔나 그래? 원래 안방에 사내가 없으면 제일 먼저 먹잇감으로 삼고 업신여기는 것들이 있다니까. 뭐니 해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듬직한 사내가 하나 있어야 편안히 지낼 수가 있지. 안 그래도 내 며칠 내로 자네를 찾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자는가. 자네처럼 야무진 과부라면 서방 삼을 만한 사내를 찾는 것이 수월하지. 하필이면 며칠 전에 초로의 서생 하나가 나한테 말하길 몸 성하고 조용한 성미의 죄취감을 하나 찾는다며 내게 기별을 넣었지 뭐야. 매파의 말을 들은 매심이 양볼을 붉히며 부끄러워 고개를 돌렸습니다. 싫지 않은 내색을 보이자 매파의 얼굴에도 미소가 흘렀지요. 헐레벌떡 뛰어오느라 미처 정돈도 하지 못해 산발이 된 머리카락을 매만진 매심이 걱정스럽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 그 사내한테 어울리기나 하겠어요. 그러자 매파가 그녀의 손등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어허, 정신 차려 매심이. 매심이가 어디가 어때서? 아직까지 맵시 살아있고 눈빛도 형형하니 한창 물이 오를 대로 올랐구먼 뭘. 그 서생이야말로 자네한테 딱 맞는다니까. 기골도 장대허니 매심이네 안방을 든든히 지켜줄 사람이라 이 말이야. 그렇게 말이 나온 김에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고 일주일 후 매심은 냉수 한 그릇을 떠놓고 천지신명께 기도하며 서생과 혼례를 올렸습니다. 사내는 말쑥한 차림에 허우대도 번듯했고 목소리는 낮고도 부드러웠습니다. 조촐한 혼례를 끝낸 뒤 매심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비단 이불을 꺼내 들었지요. 그 이불은 매심이 시집 올 적에 친정어미가 눈물로 싸준 고운 비단이었습니다. 몸을 씻고 머리를 곱게 빗은 매심은 사내와 나란히 안방에 누웠습니다. 서방님, 그럼 이제 우리 할 일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틈! 잔뜩 기대에 부풀어 달아오른 얼굴로 그리 말하는 매심을 흘끗 쳐다본 서생은 어쩐 일인지 헛기침만 연신 뱉으며 얌전을 떠는 것이었어요. 밤은 점점 깊어감에도 사내의 손끝은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지요. 매심은 속이 끓었습니다. 숨소리조차 참느라 배가 아릴 지경이었지요. 오늘 이 밤을 그냥 이렇게 넘기는 겝니까? 아무리 혼례를 조촐히 치렀다고 하여도 오늘은 초야인데. 그러자 서생은 머쓱한 표정으로 제 뒷머리를 긁적이더니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 몸이 사실 예전 같지 않아서 말이오. 폐를 끼치긴 싫습니다. 아니, 패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자,
서로 처지를 모르는 것도 아니니 어서 후딱 해치웁시다. 그렇게 매심은 서생의 손을 잡아 끌고 고대하던 초야의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무슨 변고랍니까? 이놈의 서생이 사내 구실이 되지 않는 고자였던 것이었지요. 무안해하는 서생은 그대로 등을 돌려 잠을 청했고 매심은 혼자 남겨진 이부자리에서 허탈한 눈빛으로 몇 번이고 뒤척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튿날 새벽 그녀는 이글거리는 눈으로 매파를 찾아갔어요. 매파는 밥솥의 뚜껑을 열고 있다가 매심을 보고는 깜짝 놀라 말을 이었습니다. 어이쿠, 매심이? 이거 한창 세대 기분 내면서 재미 좀 보고 있어야 할 사람이 어쩐 일이야? 어때? 안방에 떡하니 사내가 들어앉아 있으니 동네 사람들도 기웃거리며 말을 뱉지 않지? 아니, 그것이 말입니다, 어르신. 생각과는 좀 다르지 뭡니까요? 아니, 생각과는 다르다니. 그러고 보니 얼굴이 어째 그리 죽상이래 그래? 설마 자네를 업신여기는 사람이 벌써 나타났던가? 그 사람 정도면 누구도 함부로 하지는 못할 텐데 말이야. 그러자 매심은 입술을 달싹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안방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부부로 산다는 것이 밤마다 말없이 서로 등을 돌리며 잠드는 것을 뜻하진 않잖아요. 살다 보면 속상한 일도 있고 서운한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마음을 나누는 게 그게 진짜 부부 아니던가요? 매파는 처음에는 그 말의 속뜻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한참을 매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쯧하고 혀를 차며 말했지요. 그 양반 말 못할 사정이 있다더니만. 하긴 관직 생활하다 병 얻었다는 소문도 있었으니 말이야. 이건 아니들 말이로구먼. 결국 중요한 사실을 고시하지 않은 까닭으로 혼인은 무효로 돌아가게 되었고 하룻밤 만에 이루어진 서생과의 혼인과 파혼이 공연히 소문만 나버린 탓에 매심의 재치는 더더욱 어렵게만 흘러가고 있었답니다. 한편 가난하지만 법 없이도 사는 착한 농사꾼 안배는 사실 일전부터 같은 고을에 살고 있는 과부 매심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홍기를 훌쩍 넘긴 노총각으로 홀로 쓸쓸히 지내고 있는 사내였지요. 마땅히 드러내놓을 만한 재산도 없는 데다 그 외모 또한 자랑할 것이 못되어 매파에게 부탁조차 하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매심을 바라보며 속만 끓이던 중이었습니다. 하루는 안배가 장터에 나와 같은 농사꾼 동료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의 소문을 탐문하는 척하며 줄곧 매심의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었지요. 사람들이 뭘 잘 모르고 있는 거요. 매심이 얼마나 좋은 여인인데. 얼굴도 곱고 손재주도 좋고 게다가 생활력은 또 어찌나 좋은지. 청상과부가 되고 나서도 그 시부모들 봉양까지 다 하면서 장례까지 융숭이 치러주지 않았던가. 그런 여인은 둘도 없지. 아, 이를 듣던 한 농사꾼이 껄껄 웃으며 되물었지요. 아니, 이복에나 안배, 자네, 노총각이 어찌 그리 과부 사정에 밝은가? 그리도 매심이가 좋으면 차라리 거기 장가를 들게나 혼자 그리 마음 졸이며 끙끙 앓지 말고 말이야. 그러자 안배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지요. 어이구, 매심이 같은 여인은 나 같은 놈 눈에는 그저 아까운 사람이지. 그냥 하늘에 떠 있는 별 같은 거요. 바라보기는 하지만 내 손에 닿기는 너무 먼 사람인 거지 뭐. 머리를 긁적이며 중얼거리는 안배의 말을 들은 주변 농사꾼들은 낄낄대는 폭소가 함께 그의 연심을 놀려먹기 바빴지요. 그러던 도중 안배 역시 매심이 웬 허우대만 쓸만한 서생 하나를 안방에 들어앉혔다가 그 다음날 파혼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저작거리에서 접하게 되었고 이를 두고 사람들이 입방아를 찌으며 그녀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까지 알아버렸지요. 어허, 저런 저 망할 사람들이 매심이 얼마나 훌륭한 여인인 줄도 모르고 저리들 가벼이 입들을 놀리고 앉아있단 말이오 그래? 안배는 더 이상 이를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자신이 짝사랑하는 여인이 고을에서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지요.
이대로는 아니 되겠구먼. 이렇게 사람들의 소문거리로 전락하게 둘 수야 없지를 않은가. 당장의 그녀의 안방을 차지하는 것은 욕심이겠지만 되든 안 되든 내 당장의 그녀에게 내 본심을 내보여야지. 그렇게 안배는 용기를 내어 매심에게 접근을 시작하였으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매심은 서생과의 일 이후로 완전히 사내에 대한 마음을 닫아버린 것이었어요. 아니, 이보시오, 매심이. 어찌 그리 매몰차게 거절부터 하시는 것이오. 나라는 사내에 대해 조금 알아볼 시간 정도는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소리 마셔요. 저는 이제 몽땅 다 포기하고 살랍니다. 속 시끄럽게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은 지긋지긋해요. 그러니 나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셔요. 매심은 그렇게 자신을 찾아오는 안배를 매몰차게 걷어내기 바빴고 안배는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전할 기회조차 가질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안배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략을 바꿔 매심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그녀의 곁을 지키는 방법을 택했지요. 한밤중 매심의 집 담벼락을 넘어 닭을 훔치려던 사내놈들의 뒷덜미를 잡고 획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버린 안배가 말했습니다. 야이, 닭설이나 하는 망나니들아. 남의 집 재물을 탐하는 것이 그리 즐겁더냐? 다음부터 한 번만 더 이 집의 담벼락을 넘어서 닭을 훔치려 들련. 그땐 내 쇠스랑을 들고 와서 니놈들을 잘근잘근 혼내줄 테다. 알겠느냐? 허우대가 튼실한 안배가 무서운 눈으로 그리 말하니 젊은 사내들은 혼비백산하여 고개를 끄덕이고는 도망쳐버렸지요. 시간이 좀 더 지난 날씨가 매우 추워진 겨울, 안배는 매심이 고불에 걸려 누워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장터로 달려가 일부러 가장 속이 알찬 겨울배만 골라 샀지요. 그리고는 그녀의 집 문 앞에서 배를 들고 한참이나 서성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대문 앞에 배 한아름을 놓고 사라진 안배는 사흘 뒤 기운을 차린 얼굴로 장터에 나온 매심을 발견했습니다. 어휴, 말도 마셔요. 고풀이 얼마나 심하게 들렸는지 내 정말이지 죽다가 살았지 뭐겠어요? 헌데 누가 고맙게도 밖에다가 겨울배를 놓고 갔지 뭔가요. 안 그래도 배숙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그 덕에 살았지요. 누가 가져다 놓은 건지는 몰라도 감사 인사를 하고 싶은데 그 뒤로는 소식이 없네요. 하며 장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매심을 바라본 안배는 입꼬리만 살짝 올리며 뒷짐을 지고는 만족한 듯 씩 웃어 보였답니다. 그렇게 시간은 더욱 흐르고 이듬해의 봄, 창기슬개 고사리가 한창 고개를 들 무렵이었습니다. 설핏한 안개가 걷히기도 전부터 매심은 치마를 걷어붙이고 산으로 올랐지요. 서생과의 일이 그리 되고 그녀는 누구보다 부지런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바쁘게 몸을 놀리는 것만이 주변의 수근거림과 그날의 민망함을 덮을 수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한 움큼 고사리를 꺾으며 분주히 손을 놀리고 있으려니 산 너머에서 누군가 휘파람을 불며 나타나는 것이었어요. 어이쿠, 누가 이렇게 새벽부터 산을 밟았나 했더니 매심 하나가 아니시오? 자신의 귀에 들리는 익숙한 목소리였으나 매심은 짐짓 못 들은 척 허리를 더 숙였습니다. 그래, 올해 고사리는 손맛이 어떻소이까?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또 고사리나물이라면 아주 사족을 못 쓰는데 말이오. 사내의 넋두리에 매심은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예상대로 안배였지요. 늘 뜬금없이 나타나 싱거운 수다를 떨다 가는 밭둑으로 가는 남정네. 조용한 산에선 그 특유의 말투가 더 도드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을 향해 쉴 새 없는 구애를 펼치는 안배가 매심 역시도 마냥 싫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녀는 곧 정신을 다잡고는 한숨을 길게 쉬며 대답했어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이오? 내가 이 귀한 시간을 쪼개가며 누구 먹이려고 산에 오르겠소? 내가 먹으려고 하는 일이니 오지. 허니 꿈깨시오. 아님 댁이 먹을 고사리는 댁이 직접 캐시던가. 어허, 바로 내 말이 그 말이오.
매심 안악처럼 손 빠르고 성미 좋은 여인이 어디 혼자 먹으려고만 하겠냐는 말이오. 내 분도 좀 남겨주고. 그만하시오. 매심은 그 말 끝을 차갑게 잘라버렸습니다. 머쓱해진 안배가 슬그머니 꼬리를 말며 매심의 눈치를 살폈지요. 언제까지 이리 내 꽁무니를 쫓아다닐 셈이시오? 그 시답잖은 농도 이제 지겹소이다. 나는 이제 사내에 대한 풍문이 도는 것이라면 지겨운 사람입니다. 헌데 댁이 그리 나를 쫓아다니고 저작거리마다 내 이야기를 풀고 다니니? 사방팔방 소문이 돌아요. 노총각 안배가 과부 매심 따라다닌다고. 과부 매심한테 아주 죽고 못 산다고. 내가 그것을 좋아할 줄 아시오? 그 말에 안배의 표정이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곧 어정쩡한 웃음을 지으며 헛기침을 했지요. 그게 다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러는 소리오. 나야 뭐 매심 안하기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 것이지. 딴 마음 있어선 아니오. 딴 마음이 없으면 왜 자꾸 따라다녀요? 매심은 일어나서 고사리 바구니를 툭툭 털었습니다. 손등에 묻은 진을까지도 괜히 신경 쓰는 듯이 몇 번이고 닦아냈지요. 내가 혼자라고, 참기름 떨어졌다고, 고추 말릴 데 없다고, 닭서리하는 놈들이 우습게 알고 우리 집 담벼락을 넘는다고. 그런 걸 왜 당신이 먼저 알아요? 누구 시켜서 알려준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 있어서. 아니, 그것은 안배는 한 발 다가서려다 말았습니다. 매심이 두 눈을 똑바로 마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어쩐지 차가운 기운이 감도는 그 눈빛에 안배는 얼어붙은 듯 제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 그냥 매심 안하기 좀 덜 힘들었으면 해서. 그게 오지랖이지요. 난 그런 동정에 머무는 친절이 싫습니다. 안 그래도 풍문이 싫어서 남에게 신세 안 지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런 식으로 옆에서 얼쩡거리면 오히려 사람 망신만 시키는 거 모르시오? 안배는 작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 곤란하게 만들려던 것이 아니었는데 그 말이 입 밖에 맴돌았어요. 말수가 많은 그였지만 그날따라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몸을 획 돌려 집으로 돌아가는 매심의 치마자락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안배는 그 차가운 뒷모습에서도 매심의 선이 너무 고왔기에 치맛자락에 봄 햇살이라도 걸린 듯한 착각을 했지요. 그날 이후 안배는 당분간 매심의 근처를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멀찌감치 들판에서 일하는 매심을 가끔씩 바라볼 뿐이었고 매심 역시도 그 시선을 애써 외면하곤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며칠 뒤 매심은 이마에 손을 얹고 한참이나 망설였습니다. 몸살 기운이 골 깊숙이 파고들어 팔다리가 저릿하고 머릿속이 멍멍했지요. 그러나 이대로 끙끙 앓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이구, 일이 골골거리고만 있으면 쓰나. 배숙이라도 먹고 얼른 일어나야겠다. 그녀는 쌈짓돈을 꺼내 들고 장으로 향했습니다. 장까지는 고즈넉한 시냇길과 언덕배기를 넘어 10리. 하지만 꿀에 배를 넣고 푹 꼬아내면 쓰라린 속도 풀리고 기운도 돌아올 거란 생각에 매심은 허리춤에 걷치마를 고쳐매고 바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겨우 도착한 장터에 국밥 냄새가 뒤섞인 속에서 매심은 배 3개와 꿀 한 단지를 샀습니다. 꿀장수는 수염이 덥수룩한 사내였어요. 삐걱거리는 수레 옆에 고운 항아리를 쭉 늘어 세우고 귀한 꿀이라며 자랑스레 떠들어댔습니다. 이 꿀이 말이오. 지리산 토종벌이 딴 꿀이라오. 기침이며 몸살이며 뼛속까지 뚫리는 약이요. 매심은 그 말에 덜컥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쉽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마냥 자신에게만 가혹하기는 싫어 눈을 질끈 감고 구매했지요. 꿀장수는 기분 좋게 웃으며 항아리를 곱게 싸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조심스레 뚜껑을 열었을 때 매심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겉보기엔 진한 호박빛 꿀이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숟가락을 깊이 찔러 넣었는데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요? 진짜 꿀은 위층만 얇게 덮여 있었고 그 밑엔 끈적하고 탁한 조청이 듬뿍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 인간이 나에게 이따위 것을 지리산 꿀이라면서 팔았단 말이야? 매심은 허탈하게 웃다가 금세 이맛살을 찌푸렸습니다. 조청 섞인 꿀단지를 1000조각으로 둘둘 말아 안고 다시 장터기를 뛰다시피 달려갔지요. 그러나 꿀장수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건 시든 채소와 빈 통 몇 개뿐이었지요. 며칠이 지난 뒤 다시 장날이 돌아왔습니다. 매심은 새벽부터 장터에 나가 온 장 구석구석을 훑었습니다. 거적을 들춰보고 국밥집 뒷마당도 엿보았지요. 그러기를 한참 주막문이 삐걱 열리더니 사내 하나가 비틀비틀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니, 저놈이다! 꿀장수를 알아본 매심은 두 손에 꿀단지를 들고 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입가엔 술냄새, 눈은 개슴츠레한 사내는 그녀를 힐끗 보고는 인상을 찌푸렸지요. 여보시오, 지난번에 내게 판 꿀, 그거 가짜지요? 이게 전부 조청이잖소. 내 돈 어서 돌려주시오. 매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피식 웃더니 고개를 끄덕거리며 매심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지요. 내가 당신한테 꿀을 팔았다고? 어허, 글쎄,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분명히 당신이었소. 수염도 같고 말투도 똑같았소이다. 아이고, 이런 수염 가진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시오? 내가 장터에서 사람 얼굴 다 기억하며 장사하나? 됐고, 나 바쁜 사람이니 저리 비켜서슈. 사내가 어깨를 밀치자 매심은 휘청이며 뒤로 자빠졌습니다. 엉덩방아를 찍고 꿀단지도 바닥에 내동댕이 쳐질 뻔했지요. 그러나 매심은 꿀단지를 품에 안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따라 혼자 사는 과부랍시고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그녀의 귓전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을 참는 것은 이제 신물이 날 지경으로 지긋지긋했지요. 매심은 결코 물러설 생각이 없었답니다. 안 되지요. 그냥 못 보내요. 같이 사또 앞으로 갑시다. 사또께 따져봅시다. 그러자 사기꾼 사내는 성가시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어허이, 나원참, 이거 오늘 아주 재수온 붙었구만. 사내는 뒤돌아 장터를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매심은 단숨에 달려들어 사내 앞을 가로막았지요. 그리고는 두 손으로 꿀단지를 번쩍 들어 보이며 외쳤습니다. 이 꿀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이걸 들고 관가에 가서 확인해 봅시다. 아니면 이 장터에서 동네방네 소리쳐 보이겠소. 당신이 가짜 꿀을 판 사기꾼이라고 말이야. 내가 어디 쉽게 물러설 것 같소? 그러자 사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진짜 귀찮게 구는구먼. 이래서 계집을 상대하는 것은 성가시다니까. 그 말과 함께 사내는 발을 들어 꿀단지를 향해 내리찍었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항아리가 산산조각 났고 매심도 그 충격에 밀려 넘어져 버렸지요. 에그머니! 우스꽝스러운 꼴로 뒤로 넘어간 매심을 보며 사기꾼 사내는 크게 비웃고는 이내 자리를 떠버렸고 매심은 황망한 눈으로 그의 뒷모습만 쫓을 뿐이었습니다. 분함과 창피함에 두 손과 다리가 덜덜 떨려왔지만 일어설 힘이 나지 않았어요. 그날 장터에서 창피를 당한 매심의 소식이 흘러흘러 안배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뭐가 어쩌고 어째? 내 이놈을 그대로 둘 수야 없지. 이놈이 감히 누구에게 사기를 쳐. 매심의 사연을 들은 안배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참이나 장터를 두리번거리며 꿀장수를 수소문하던 안배는 그가 장터 끝 주막에서 술에 골아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옳거니. 안배는 말없이 사기꾼 꿀장수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꼭 20걸음, 그보다도 딱 떨어지게 거리를 두었지요. 사기꾼은 수상했는지 자꾸만 뒤를 힐끔거리며 고개를 돌려보았습니다. 그러자 안배는 그때마다 시치미를 떼고 먼 하늘의 기러기를 본다든지 코를 후벼가며 비탈진 돌담을 흘긋흘긋 훑었습니다. 허, 제법 눈치는 빠른 놈이군.
하지만 안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기꾼이 장터 외곽의 길로 접어들 무렵 저만치서 귀골이 장대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눈썹은 짙고 인상이 매서운 것이 꼭 텁석부리 수탉을 닮은 사내였지요. 그 사내 옆에는 치마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은 여인이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한눈에도 그녀가 텁석부리 사내의 아내인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안배의 머릿속에 한 가지 꾀가 흘렀고 그 길로 앞으로 내달려 텁석부리 사내의 부인 앞으로 성큼 다가가더니 소리쳤습니다. 부인, 거 참으로 자색이 곱구려. 제법 쓸만한 것 같은데 이 몸에 첩이 되어 팔자 한번 고쳐보지 않겠소? 이렇게 했다 한눈에 보기에도 낯놓고 기역자도 모를 무식해 보이는 화적같이 생긴 놈보다야 내 쪽이 훨씬 더 부인의 밤을 화끈하게 책임질 수 있을 텐데 말이오. 웬 초면에 허름한 농사꾼 사내에게 대낮부터 희롱을 당한 여인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입을 다물지 못했고 곁에 텁석 부리는 눈을 번뜩이며 발밑에 자갈을 으깨는 듯한 기세로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이쳐 죽일 놈이 지금 내 마누라한테 뭐라고 했느냐? 그는 눈에서 불을 뿜으며 어깨를 번쩍 들더니 솥뚜껑만 한 손바닥으로 안배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하지만 안배는 두 다리가 매우 재빨랐지요. 한 치 앞도 못 보던 텁석 부리가 덤벼들기 무섭게 그는 몸을 휙 돌려 냅다 달리기 시작했지요. 잡히기만 해봐라, 이놈! 안배는 돌길도 진창도 아랑곳 없이 뛰었습니다. 텁석 부리는 뒤에서 숨을 몰아쉬며 쫓아왔지만 안배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여유롭게 웃으며 그를 조롱했어요. 그러더니 얼마 못 가 바로 앞에서 땀을 훔치며 걷고 있던 꿀장수 사기꾼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그와 형제지간인 듯 빠르게 지나가며 외쳐버렸지요. 형님도 어서 도망가시오. 저 불안당 같은 놈이 날 잡아 죽이겠답니다요. 나는 먼저 도망갈 테니 형님도 빨리 주랭랑 치십시오. 그 말을 마치자마자 안배는 바람처럼 골목을 빠져나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야, 이 망할 놈아! 거기 서지 못해! 텁석 부리는 씩씩거리며 소리쳤지만 재빠른 안배의 발을 따라갈 수 없음을 깨닫고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자신의 눈앞에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던 꿀장수 사기꾼을 쳐다보았지요. 가만히 있어봐. 아까 저 빌어먹을 자식이 이놈을 보고 형님이라 불렀겠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사기꾼의 멱살을 움켜쥐고 으르렁댔습니다. 오우냐, 그래! 이놈을 손봐주면 그 망할 동생놈도 이놈의 송장을 치우러 다시 오겠지? 자, 잠깐! 아까 그 작자와 나는 형제지간이 아니오. 생판 처음 본 사이란 말이야. 사기꾼은 무슨 소린가 싶어 허둥지둥했지만 텁석 부리는 이미 말이 통하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지나가던 닭이 놀라 날갯짓을 할 정도로 주먹이 번쩍 들려 사기꾼의 코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으악! 사기꾼은 몇 번이나 텁석 부리의 소나기에 쥐어 뒹굴다 결국 피투성이가 된 채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멀찍이 떨어진 소나무 뒤에 숨어있던 안배는 그 광경을 보며 씩 웃음 지었습니다. 허허, 됐구먼. 신명나게 제 성질대로 사기꾼을 요리한 텁석 부리가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고개 너머로 사라지자 안배가 살금살금 내려왔습니다. 사기꾼은 이미 의식을 잃은 듯 머리를 숙인 채 끙끙거리고 있었지요. 안배는 그의 주머니를 뒤적거렸고 곧 조심스레 꺼낸 쌈지에서 매심히 지불했던 꿀값을 찾아냈습니다. 그 돈을 손에 쥐고는 휘파람을 불며 한마디 했지요. 에라이 사기꾼 놈아.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네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야 맞는 법이여. 어디 한번 차가운 길바닥에 자빠져서는 네 놈이 무얼 잘못했는지 곰곰 생각이나 한번 해보거라 요놈아. 그리고는 꿀내음이 은은하게 풍기는 그 골목을 지나 매심에게 돌아왔지요. 그는 꿀값으로 가져온 돈을 매심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소. 사기당한 꿀값 되찾아왔소이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엽전을 받아든 매심에게 안배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매심이 얼굴을 붉히고 씩 웃으며 말했지요. 얼씨구, 참으로 오지랖도 넓소. 일이 꽤가 많은 사람이 그래. 어찌 아직도 장가를 못 갔을꼬? 허허, 그러게나 말이오. 어찌하다 보니 일이 되었으나 살아보니 한 가지는 정확하더이다. 모든 일이 다 꾀로 되는 건 아니더라는 말씀. 그 말을 한 뒤 안배는 혼자 뒤돌아선 채로 입술을 앙다물고 혼잣말처럼 덧붙였지요. 특히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 꾀로 되는 것이 아니더구먼? 내 그간 매심안악에게 너무 내 멋대로 들이대기만 하여 참말로 미안하오. 그대가 싫어할 것을 알면서도 내 이놈의 사기꾼이 매심안악의 눈에 눈물을 뽑았다는 소리를 들으니 부하가 치밀어 견딜 수가 있어야지 말이오. 전에 내가 곧불에 걸려 알아누웠을 때 우리 집 대문에다 배를 놔두고 간 것도 당신 맞지요? 그거야 매심안악이 아파 누워있는데 따로 돌봐줄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그리도 내가 줬소? 당연한 소리를 하시오. 허나 매심안악이 내 관심을 부담스러워하니 참고 있었던 것뿐이지. 오늘까지만 내 멋대로 굴겠으니 이것까지만 좀 봐주시오. 그럼 나는 이만. 머리를 긁적이고는 꾸벅 인사를 하며 몸을 돌린 안배의 등 뒤로 매심에 젖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기는 어디를 간다고 그러시오? 꿀값을 받아준 사람을 어디 그냥 돌려보내는 법도 있답니까? 아직 식전이실 터인데 일이 들어와서 밥이나 한 끼 같이 들고 가시던가. 안배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어느덧 매심의 양볼에 홍조가 피어올라 있었고 예전과 같은 쌀쌀맞은 모습이 아닌 수줍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지요. 부엌을 향해 쏙 들어가 버린 매심의 뒤로 쭈뼛거리는 안배의 걸음이 뒤따랐고 그것이 훗날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 가시버시의 인연을 이어나가는 첫걸음이 되었다는 풍문이 저작거리에 전해질 때쯤 두 사람은 이미 행복하게 안방에서 깨를 볶고 있었다는 후문이 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소녀 수율은 어릴 적 보릿고개를 견디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등진 아버지에 대한 슬픔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불기의 객이 된 지 한 해 거리로 그만 어머니마저 영양 부족으로 인한 열병이 찾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처녀 홀로 병든 어머니의 간호와 더불어 집안 살림 전반을 모두 책임져야 하였으니 수율의 고생은 참으로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이었지요. 사정을 딱하게 여긴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십시일반 도우미 손길을 건네주긴 하였으나 민생의 어려움이 만연하게 퍼져 있는 힘든 시기에 그들 역시도 그리 형편이 넉넉지는 않았습니다. 동정으로 시작되던 도움도 해가 지날수록 차츰차츰 끊기기 시작하였고 결국 수율의 나이 17이 되던 해 그들을 돌봐주던 마을의 한 노파마저 이승과의 연을 다하게 되자 두 사람을 돌봐주는 손길은 뚝 끊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내일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작은 초가 삼간에서 버티던 수율은 어머니에게 먹일 미음을 쓸 곡식을 구하기 위해 낮이고 밤이고 삭바느질거리를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며 어머니의 병세를 돌보았지만 근본적으로 병을 치료할 약재를 쓸 형편이 되지를 않았으니 차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얘야, 네가 이 어미를 돌보느라 너무도 고생이 많구나. 내 너에게 이리 짐만 되느니 차라리. 엄니, 무슨 그런 말씀이 있대요. 그런 소리 말아요.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든 엄니 병을 꼭 낫게 해드릴 거예요. 수율은 낮에는 죽어라 일하고 밤에는 어머니를 돌보며 틈나는 시간마다 마을의 선앙당으로 가 극진한 치성을 드리며 기도했지요. 신령님, 부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엄니 병환을 잡아주셔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는 무슨 일이든 할 수가 있어요. 새벽이 넘어가는 시간까지 그렇게 눈물 어린 치성을 드린 수율은 온몸의 기운이 다하여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와 쓰러지듯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정성 어린 마음이 하늘까지 가 닿았던 것일까요? 그날 밤 꿈에서 신령이 나타나 수율에게 말했습니다.
아이야, 지성을 다하는 내 모습이 너무도 극진하여 내 이렇게 너의 꿈을 통해 모습을 드러내었느니라. 진정 이 어미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마음이 있느냐? 신령을 마주한 수율은 놀랄 틈도 없이 즉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신령님.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방법만 있다면 부디 가르쳐 주셔요. 그러자 신령은 치렁치렁한 긴 수염을 쓰다듬고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것이었어요. 이윽고 신령이 침통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40리를 넘어가면 해주골이라는 작은 바닷마을이 나올 게다. 그곳에서 무면도라는 버려진 섬을 가는 배를 구할 수 있다면 섬에서 내 어미에게 필요한 신병초를 구할 수가 있을 것이야. 신병초는 유일하게 그곳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약초이니 그것만이 방법이겠구나. 잎사귀가 피처럼 붉은 약초를 찾으면 되느니라. 신병초라는 약초에 대해 설명해준 신령은 거짓말처럼 연기 속으로 사라져버렸고 수율은 잠꼬대와 함께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해주골과 무면도, 그리고 신병초란 말이지. 수율은 꿈속에서 신령이 일러준 단어들을 되뇌이며 그렇게 결의를 다졌어요. 이웃에게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어머니를 돌봐달라 신신당부하고 조금의 푼돈을 건넨 수율은 그 길로 진보다리를 꾸리고는 신령이 말한 해주골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기나긴 여정이었지만 어미를 구한다는 일념 하나로 수율은 이를 악물고 버텨내며 발길을 재촉했지요. 갖은 고생 끝에 해주골까지 닿은 수율은 허기를 참으며 무면도로 향하는 배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부디 부탁입니다. 무면도로 가주실 수는 없으신가요? 무면도.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수율의 말을 듣는 선주들마다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는 손사래를 치는 것이었어요. 예끼, 이 처자가 지금 누굴 황천으로 보내려고 작정이라도 한 겐가? 무면도라니 제정신인가? 그곳은 저주를 받은 섬이란 말이여. 그곳에 발을 들였다가 물고기밥 신세가 된다는 소리는 이곳 사람이라면 모두가 들어본 말이여. 그러니 썩 돌아가. 제발 부탁드려요. 수율이 모래바닥 위에서 무릎을 꿇으며 통사정을 해보았으나 그 누구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다들 무면도에 묻자만 나와도 치를 떨었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로 무면도를 향하는 배를 구하던 수율은 배를 구하지 못했다는 불안함과 더불어 쌓여있던 피로가 한꺼번에 엄습해왔고 기진맥진하여 그만 정신을 잃은 채 까무러치고 말았습니다. 수율이 정신을 차리자 어느 허름한 초가의 지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각은 이미 어둠이 천하를 잡아먹은 삼경에 가까운 때였지요. 정신이 드셨소? 행색을 보아하니 멀리서부터 오신 분 같으신데 어찌 그리 무모하단 말이오? 곡기를 끄는 지 꽤나 되어 보입니다 그려.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니 낯선 사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는 안심하시오. 이곳은 내 집이오. 나는 어부 노릇을 하며 이 고을에 살고 있는 망건이라 하오. 처자는 이름이 어찌 되시오? 저는 수율이라고 합니다. 헌데 제가 어찌 이곳에 있는 것인가요? 기억나지 않으시오? 부둣가에서 혼절하여 쓰러지셨잖소. 부둣가에서 무면도로 향하는 배를 구한다며 동네방네 떠들어대는 광증 걸린 처자가 있다는 소리에 가보니 바로 처자를 두고 하는 소리였지 뭡니까? 이 고을에서 광증은 전염이 된다는 풍문이 있기에 아무도 혼절한 처자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시다. 그리하여 내 우리 집으로 데려온 것이오.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인사는 나중으로 미루시고 일단 여기 요기 좀 하시오. 망건이라는 사내가 그릇에 미음으로 보이는 음식을 내밀자 수율은 살며시 눈치를 보며 그릇을 받아든 후 정신없이 음식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긴 여정을 소화하느라
몸과 마음이 지친 데다 제대로 된 끼니조차 챙기지 않았으니 혼절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무면도는 대체 어찌하여 향하려는 거요? 이곳 사람이 아니라 잘 모르나 본데 거기는 예로부터 저주받은 곳이라 하여 이곳 사람들은 그 근방 백길조차도 우회하는 곳이오. 내 선대의 선대 때 그곳을 향한 선원들 전원이 주장되어서는 그 주검조차 찾지 못하였다 들었소만. 병석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돌볼 약초가 그곳에 자란다고 들었어요. 저는 반드시 그 약초가 필요해요. 약초? 약초라. 그곳에 그런 약초가 있다는 말은 금시초문인데. 하긴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곳이니 풍문이 돌만한 일조차 없겠지만 말이여? 망건의 대답에 수율의 얼굴에는 금세 수심이 드리워졌습니다.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망건은 뭔가 골똘히 생각하더니 이내 입을 열었어요. 내 본시 작은 고깃배를 하나 끌고 있으니 그것이라도 괜찮다면 내일 날이 밝는 대로 태워주겠소. 어차피 나 같은 잡아보는 이 동네 대선주들이랑 경쟁해서 콩고물이라도 남겨 먹으려는 남들이 선호하는 안전한 백길만 다녀서는 안 되는 법이기도 하고. 뭐 또 그리고 망건은 말을 하다 말고 수유를 위아래로 은근히 훑어보던 시선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선을 알아차린 수율이 몸을 움츠리자 퍼뜩 정신을 차린 망건이 겸연쩍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어흠. 병든 어머니를 위한 약초를 찾으러 간다는데 그 사정을 듣고 그냥 넘길 수가 없어 그러하오? 참말이신가요?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지금 가진 것은 없지만 뱃삭이라면 몇 년이 걸리더라도 열심히 일해서 꼭 드릴게요. 부디 무면도에 데려만 가주셔요. 뱃삭? 가만 보자. 뱃삭지라. 그녀의 말에 망건은 턱을 쓸며 생각에 잠겼고 수율은 석연찮은 구석이 있었지만 지금 그런 자잘한 문제를 걱정할 처지가 아니었기에 그저 무면도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고무되어 망건을 향해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튿날 동이 트자마자 일찌감치 망건과 수율은 부두로 나섰습니다. 해무가 뿌옇게 끼어있기는 하였으나 망건은 별 문제되지 않는다는 듯 자신의 고기잡이 배에 수율을 태웠습니다. 그렇게 돛을 올리고 노를 저어 망건이 항해를 시작했고 수율은 잔뜩 긴장된 얼굴로 생전 처음 나서보는 바닷길을 바라보며 의지를 다졌지요. 망건과 수율은 주거니 받거니 하며 자잘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렇게 한참을 노를 젓다 보니 어느새 저 멀찍이에서 푸른 섬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아, 혹시 저곳인가요? 수율이 손으로 섬을 가리키며 아이처럼 들떠 물었으나 어쩐 일인지 망건은 섬이 나타난 것에 매우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이럴 수가. 저 섬이 어찌 이 항로에? 어찌 그러시나요? 무언가 잘못되기라도. 아니요. 이거 참으로 희한하구만. 분명 마을 어른들의 말로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백길이라 그리들 몸을 사렸는데 지독한 해류나 쇠파는커녕 너무도 손쉽게 도착하여 내 잠깐 놀란 것뿐이오. 아, 그러하군요. 아무튼 정말 이 섬까지 당도하게 되었다니 꿈만 같아요. 기뻐하는 수율과는 달리 뭔가 석연찮은 표정으로 뭉개던 망건은 이내 노를 젓던 팔에 더욱 힘을 주어 섬을 향하여 접선을 시도하였습니다. 무면도의 백사장까지 배가 들어섰음에도 주변은 특별할 것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이곳은 내 생전 처음으로 와보는 곳이오만 그저 보통의 무인도로만 보이는군. 우선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고정해두어야겠소이다. 망건이 고깃배에서 밧줄을 꺼내 배를 정박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동안 수율은 배에서 내려 모든 것이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잎사귀가 피처럼 붉은 약초를 구하라 하셨지? 수율이 꿈속 신령님이 해준 말을 되뇌이고 있을 때 망건이 배를 정박하다 말고 자신이 들어왔던 바다를 무심코 돌아보았지요. 분명 한참 전 섬으로 들어올 때는 그리도 청명하고 맑기만 하던 바닷길이 어느덧 자욱한 해무가 깔려
결코 섬을 찾을 수 없을 지경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참으로 요사스러운 곳이로군. 원래는 이곳에 당도할 생각 따위는 전혀 없었지만 아무튼 뜻밖의 육지를 밟은 데다가 당연히 사람 하나 없는 무인도이겠으니 뭐 내 입장에서는 오히려 잘 되었지 뭔가. 망건은 고개를 돌려 백사장과 푸른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는 깎아지른 듯한 봉우리에 정신이 팔린 수율의 뒷모습을 훑었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그녀에게 다가섰지요. 그럼 어서 약초를. 수율이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하려 손을 얹은 채 몸을 돌려 망건을 바라보며 외치려는데 그의 낌새가 이상했습니다. 친절하던 그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고 흡사 자신을 마치 먹잇감 바라보듯 노리는 짐승의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어찌 이러셔요. 수율이 잔뜩 긴장한 채 몸을 움츠리며 뒷걸음질 치자 망건이 키득키득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참으로 순진도 하시군. 대관절 처음 만난 사내를 어찌 믿고 바닷길에 덥석 동행을 한단 말이오? 게다가 자진하여 무인도로 들어선다니 이거야 완전 날 잡아 잡수하는 꼴 아니냐 이 말씀이지. 애초에 섬까지 들어올 마음이 전혀 아니었기에 그냥 배 위에서 해치울까 싶었지만 어쩐 일인지 해류를 타고 배가 얘까지 당도하였으니 나도 대개 목숨을 구해준 값에다가 얘까지 실어 나른 값을 얹어 받아내셔야 하겠구먼. 말을 마친 망건이 눈을 빛내며 건개처럼 수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너무 놀란 수율이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으나 무면도는 알려진 대로 무인도였기에 수율의 비명은 그저 허공의 맴돌 뿐이었습니다. 망건은 수율의 머리채를 잡아 백사장에 쓰러뜨렸고 그 위로 올라타며 그녀의 옷구름을 거칠게 잡아채 뜯어내려 하였지요. 아니 됩니다. 이러지 마셔요. 수율이 완강히 저항하자 망건은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쓰러져 있던 수율은 자신의 손에 큼지막한 조개 껍데기가 잡히는 것이 느껴졌고 그것을 즉시 휘둘러 망건의 얼굴을 공격하였지요. 조개 껍데기에 얼굴을 가격당한 망건은 얼굴을 부여잡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통증을 느낀 그가 뒤로 발라당 자빠져 버렸고 수율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옷을 여밀 새도 없이 일어나 백사장 반대편의 숲을 쪽으로 내달렸지요. 이런 밀어먹을 년 거기 서지 못해. 수율이 벼락 같은 고함을 질렀지만 조개 껍데기에 한쪽 눈을 다친 탓에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젠장! 그는 손으로 한쪽 얼굴을 감싸진 채 비틀거렸으나 수율은 이미 그의 시야에서 사라져 섬 안쪽의 숲으로 들어가 버린 지 오래였지요. 그래, 어디 혼자 이 황량한 무인도에서 잘 살아남아 보시지. 각! 페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부상까지 당하자 머리끝까지 화가 뻗친 망건은 수율이 사라진 숲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는 자신이 타고 온 배를 정비해 파도 위에 띄웠습니다. 그는 수율에게 안갚음을 하고자 무면도에 버려둔 채 혼자 돌아갈 심산이었지요. 이윽고 망건이 올라탄 고깃배는 파도를 타며 점점 더 섬과 멀어지기 시작했고 한참이 지나자 그의 배는 안개 저 너머 속으로 사라져 흔적조차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절벽 봉우리에 연결되어 있는 숲으로 도망쳐 그 속에 숨어 망건을 지켜보던 수율은 그제야 안심하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곧이어 이 무인도에 혼자 남게 되었음과 절망적인 현실에 눈을 뜨자 그녀의 눈에서는 쉴 새 없이 눈물이 쏟아져 나왔지요. 수율은 한참이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오열했습니다. 그렇게 목이 쉴 정도로 목 놓아 울음을 터뜨린 그녀는 고개를 들어 눈물을 훔쳤지요. 여기서 이렇게 포기하면 홀로 남아 자신의 생환을 기다리고 있을 어머니가 걱정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포기하고 있을 여유가 없구나. 돌아가는 방법일랑 일단은 제쳐두고 어차피 무면도에 발을 들인 이상 신령님께서 말씀하신 신병초부터 열심히 찾아보자.
수율은 엉망이 되어버린 자신의 옷매무새를 고친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 결심을 다졌습니다. 빨갛게 상기된 눈에서는 다시금 의지가 불타올랐어요. 한편 고깃배를 타고 바다로 나온 망건은 자욱한 해무의 한 치 앞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평생을 다녔던 익숙한 바닷길임에도 방향을 전혀 알 수가 없었지요. 도무지 겉일기미가 보이지 않는 바다 위의 안개, 그리고 사라져버린 방향 감각. 망건은 얼굴에 상처를 어루만지며 욕지기를 뱉고는 투덜거렸습니다. 허, 나 원참 빌어먹을.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야? 그는 그제야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무리 방향을 파악하려 애를 쓰고 고개를 들어 하늘에 수놓인 별의 위치를 계산하여 바닷길을 알아보려 했지만 자욱한 해무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망건과 그의 배를 감싸며 더욱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망건은 결국 제 고을 어른들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던 저주에 사로잡힌 듯 그렇게 영원히 해무 속의 바다 위를 표류할 뿐이었어요.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와 그의 배가 제 고을의 부둣가로 도착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저물 때까지 한참 동안이나 섬 이곳저곳을 쏘다니며 신병초를 찾아다녔던 수율. 허나 신병초는 귀한 약초답게 좀처럼 그녀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해가 질 터인데 큰일이네.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텐데.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들려왔고 한참이나 섬을 헤매느라 갈증이 깊어 그녀의 몸은 상당히 지친 상태였습니다. 긴장한 몸으로 이곳저곳을 헤집고 다닌 수율의 몸은 만신창이었지요. 당장 포기하고 싶었던 참이지만 그녀는 어떻게든 제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버텨냈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 수율은 파도를 따라 떠밀려온 해조류라도 주워볼 요량으로 백사장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모래를 허공에 흩뿌리는 듯한 묘한 소음이 들려왔지요. 설마 그자가 돌아온 건? 수율이 놀라 주변을 경계하며 둘러보았으나 그 어디에도 망건이나 그의 배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율이 귀를 쫑긋 세워 소리가 나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가자 아! 세상에나! 백사장 한쪽에 자리 잡은 커다란 바위 뒤편에서 폐그물에 온몸이 엉켜 옴짝달싹 하지 못한 채 버둥대는 커다란 거북이 한 마리를 발견하였지 뭐겠어요. 어머, 세상에나 가엾게도 그물에 몸이 끼어 일이 되었구나. 수율이 거북에게 다가가자 거북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수율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율은 주변을 둘러보다 쇠파에 휩쓸려 날카롭게 쪼개진 조개 껍데기를 하나 주워들고는 거북의 몸을 휘감고 있는 폐그물의 매듭들을 조심스럽게 잘라내기 시작했지요. 수율의 가녀린 손으로 튼튼한 그물이 제대로 잘리리 만무하였으나 거북을 가엾게 여긴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 어둠이 내려앉고서야 그녀는 겨우 그물을 걷어내 거북을 꺼낼 수가 있었지요. 수율의 손은 쓸리고 까져 엉망이 되었으나 그녀는 거북의 등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거북아, 정말 다행이야. 나는 비록 이제는 틀려버린 것 같지만 너는 저 드넓은 바다로 나가 너희 남은 수명을 다하며 행복하게 살렴. 수율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듯 거북은 눈을 꿈뻑거리며 가만히 수율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거북이 천천히 자신의 발을 놀려 바다 쪽으로 향했고 그렇게 수율을 백사장에 남겨둔 채 엉금엉금 물속으로 사라져버렸지요. 거북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수율은 이내 안도의 한숨과 동시에 이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꼭 엄니의 병환을 낫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리 노력을 했는데도 엄니 곁을 지키지도 못하는 꼴이 되어버렸구나. 죄송해요, 엄니. 그렇지만 이젠 지쳤어. 수율은 천천히 감기는 눈꺼풀을 막을 여력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절하듯 백사장의 몸을 뉘어 그렇게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털썩거리는 파도 소리가 수율의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힘겹게 눈을 뜬 수율의 눈앞에 어제의 그 커다란 거북이 열심히 흙을 끼얹으며 마치 수율을 잠에서 깨우려는 듯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설마 네가 나를 깨운 거니? 수율이 기운 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리자 거북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신의 발로 저 멀리 떨어진 바위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수율이 그 방향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더니 세상에나 이게 무슨 일인가요? 바위 틈에 마치 피처럼 붉은 잎사귀가 바람의 하늘하늘 흔들리고 있었지요. 아니, 저것은 설마? 수율은 제 몸에 남아있던 기력을 쥐어짜 자리에서 일어났고 비척거리며 바위 쪽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바위 틈에 가까이 다가가자 과연 그것은 누가 알려주지 않더라도 한눈에 신병초로 보일 만큼 특이한 형상을 하고 있는 약초였답니다. 조심스럽게 신병초를 캔에 품에 안은 수율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거북아, 고마워. 네가 이렇게 보온을 해주다니 참으로 신통한 녀석이로구나. 신병초를 발견한 수율이 방방 뛰며 기쁜 마음에 소리를 쳤지만 이내 현실을 자각하고는 추억 기운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거북아, 신병초를 이리 손에 넣었음에도 나는 이 섬을 벗어날 수가 없단다. 나는 헤엄을 칠 줄도 모르는 데다 설령 내가 헤엄을 치는 법을 안다 한들 이 드넓은 바다를 건너갈 힘도 남아있지 않은 걸. 글썽이는 눈물을 꾸역꾸역 삼키며 수율이 가냘프게 중얼거렸지요. 그런데 기이한 일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거북은 몸을 뒤로 돌리며 자신의 앞발을 흔들어대 마치 제 등에 올라타라는 듯 등갑을 들썩이는 것이었어요. 에? 정말이니? 수율은 자신에게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일에 입을 다물지 못하였습니다. 그녀는 속는 셈치고 거북의 등갑 위로 사뿐히 올라탔지요. 그러자 거북은 천천히 몸을 움직여 바다를 향해 들어갔고 이내 부드럽게 헤엄치며 바다 위를 가로지르기 시작했답니다. 바다는 마치 거북에게 천천히 길을 밝히기라도 하는 듯 해물을 거두고 쾌적한 날씨를 선사하는 것이었어요. 수율은 마치 뗏목을 탄 것처럼 편안하게 바다를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거북의 등을 붙잡고서 한참을 항해한 끝에 그녀는 자신이 무면도를 향해 출발했던 부둣가 근처에 외딴 백사장으로 당도할 수 있었습니다. 거북아, 참으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단다. 네가 나를 이렇게 도와주어 내가 무사히 돌아올 수가 있었구나. 거북은 그녀의 인사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는 입을 벌려 백사장에 무언가를 뱉어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영롱한 빛을 뿜는 큼지막한 크기의 진주였습니다. 어머, 이게 뭐니? 이것도 나에게 주는 거니? 수율이 놀라 묻자 거북이 또다시 고개를 끄덕였지요. 거북은 자신을 구해줘 오히려 감사하다는 듯 수율을 빤히 바라보며 우두커니 눈을 깜빡이더니 이내 몸을 돌려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수율은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바다로 돌아가는 거북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멍하니 서서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거북을 구해준 보은으로 신병초와 귀한 진주를 얻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수율. 그녀는 신병초로 정성스레 탕약을 지어 사흘 동안 조금씩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나흘째가 되던 날 수율의 어머니는 거짓말처럼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수율과 자초지종을 모두 알게 된 그녀의 어머니는 서로를 얼싸안고 눈물을 터뜨리며 선앙당 쪽을 향해 연신절을 올렸습니다. 신령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부가 너무나 감사하구나. 그렇게 병석에서 일어난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았고 갖은 고생을 하며 우여곡절 끝에 자신이 소망하던 것을 이루게 된 수율은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해 보기 위해 곰곰이 생각하다 거북에게 받은 진주를 장터에 내다 팔고
그 돈으로 송아지 한 마리를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진주를 판 돈만으로는 당장 밭일에 써먹을 수 있는 훈련된 송아지나 소를 사기엔 부족한 금액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데다 그 행실이 천방지축이라 싸게 내어놓은 송아지 한 마리를 겨우 사들일 수 있었습니다. 송아지라고는 하나 지금껏 빠듯하고 쪼들리는 생활로 끼니나 때우며 연명하던 수율의 인생에서 생전 처음으로 가져보는 소이자 재산이었어요. 수율은 감개무량하여 뜰 듯이 기뻤습니다. 이제 나와 함께 우리 집에서 한 식구로 살자꾸나? 앞으로 잘 부탁할게. 수율은 송아지의 등을 차분히 쓰다듬으며 속삭였지요. 어머니도 경석에서 일어났겠다. 이제부터 먹고 살 길은 집 근처 산비탈을 개간하여 밭뜨기를 늘려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소는 감히 꿈도 못 꿀 형편이던 시절에는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었으나 지금의 수율에게는 막연한 일만은 아니었어요. 이 송아지가 쟁기질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부지런히 정성을 다해 키워 어엿한 소로 길들이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목표가 생긴 수율은 송아지를 키우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추수하고 난 남의 콩밭에 쪼르르 가서 열심히 나다를 줍고 산에 가서 치 뿌리며 맛 뿌리며 눈에 보이는 것은 모조리 캐다가 쇠죽솥에 넣었지요. 제 끼니는 굶어도 송아지 여물을 거르는 법은 없었습니다. 많이 먹고 쑥쑥 자라나렴. 네가 우리 집안의 기둥이자 보배란다. 수율의 정성을 알아차리기라도 한 듯 그렇게 송아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금세 엉덩짝이 떡하니 벌어지고 그 머리 꼭대기엔 근사한 뿔이 삐죽 올라오는 것이었어요. 제법 소의 태가 날 만큼 성장했으니 이제부턴 본격적으로 길을 들일 참이었습니다. 소를 다뤄본 동네 어른들의 이런저런 조언을 받아 냇가의 모래밭으로 소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놈의 소가 도통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송아지는 앞발을 모래밭에 단단히 파묻어 버티고 뒷발로는 수유를 향해 모래를 끼얹는 것이었어요. 에텟텟, 아잇, 예, 이게 뭐 하는 거니? 그간 꼬박꼬박 주는 여물만 받아먹으며 제멋대로 뛰어놀던 송아지가 하루아침에 제대로 밭일을 할 턱이 없었습니다. 밭일은커녕 산비탈로 향하는 근처에나 갈 수 있으면 다행인 판국이었지요. 지나가며 그 꼬락서니를 본 동네 어르신들은 회초리로 등짝을 때리며 이랴이랴 소리치라 조언하였지만 수율은 금이야 오기야 소중하게 키운 소를 차마 때릴 수가 없었지요. 그 모습을 구경하던 어르신들이 답답하다며 혀를 차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씨름하고 있자니 수율과는 4살 터울의 사내 홍식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이 녀석의 콧뚜레를 잡아 방향을 잡아줄 터이니 수율이 네가 다시 한번 소를 모는 연습을 해봐. 홍식 오라버니 참으로 고마워요. 그리하여 심기일전한 수율이 다시금 소의 등을 어루만지며 이랴이랴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목이 쉬도록 이랴이랴를 반복하던 수율은 소를 때려가며 가르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앞에서 콧뚜레를 잡아주는 오라버니에게 대고 이랴이랴라고 소리치는 것은 어쩐지 큰 신뢰 같아? 오라버니, 우로 옮겨주셔요. 오라버니, 멈춰주세요. 오라버니, 이번에는 자로 가주셔요. 라는 식으로 말을 건네며 가까스로 소의 방향을 잡고 있었지요. 이렇게 보름쯤 홍식의 도움을 받아 연습을 하자 소가 제법 길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냇가의 모래밭에서 홍식이 콧뚜레를 잡고 수율은 이랴이랴를 외치며 진로대로 소를 몰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저쪽으로 돌아볼게요. 오라버니, 이제 서야겠어요. 오라버니, 이젠 좌로 크게 돌아볼 거예요. 이렇듯 홍식의 가벼운 길잡이를 받아 무리 없이 방향을 옮겨가며 소를 몰 수 있게 되자 마침내 수율은 산비탈을 개간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일인가요? 냇가 모래밭에서 연습할 때는
그렇게도 말을 잘 듣던 녀석이 산비탈밭으로 당도하여 일을 시작하려니 또다시 우이독경이었지요. 이라, 누렁아. 왜 또 이러니? 제발 내 말 좀 들어다오. 산골짜기 떠나갈 듯 애원해 보아도 이놈의 손은 다리에서 뿌리가 내려 땅에 박혔는지 꼼짝을 할 생각도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는지 보러 온 홍식이 상황을 파악하고는 소의 엉덩이를 밀며 목이 쉬어라 이랴이랴를 외쳐보았으나 이 쇠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실갱이하던 홍식도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씩씩대며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홍식이 마을로 내려가 버린 이후 수율은 밭대기 옆바위에 털썩 주저앉아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던 중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치고 떠오르는 것이 있었지요. 그 길로 벌떡 일어난 수율이 소의 콧뚜레를 붙잡고는 오, 오라버니? 어서 앞으로 가실까요? 라고 중얼거렸더니 세상에 그렇게 버티고 섰던 소가 걸음을 떼는 것이 아니겠어요? 오라버니, 왼쪽으로 도셔요. 그 말을 들은 소는 부드럽게 왼쪽으로 돌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오라버니, 이제 되었어요. 서셔요. 소는 그 자리에서 뚝하니 멈춰 능청스럽게 되새김질을 하고 있었지요. 그제야 수율은 모래밭에서 홍식과 함께 연습하며 홍식에게 외쳤던 오라버니라는 소리에 훈련이 된 탓에 그 말에만 반응하는 이 소의 목덜미를 안고 빙긋이 웃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훌쩍 흘렀습니다. 어느 날씨 좋던 봄날이었어요. 오라버니, 오른쪽으로 가세요. 오라버니, 이제 그 자리에 서셔요. 돌밭에서 이러한 생뚱맞은 소리가 들리는 것을 알아차린 박영감이 수율에게 다가와 빈정대며 물었지요. 아니 수유라, 세상천지 이것이 무슨 경우냐? 어찌 이 소를 보고 오라버니라 부르는 게야? 네가 저 황소의 동생이라도 되느냐? 박영감의 놀림에 기분이 확 나빠진 수율의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고 보란듯이 오라버니라는 말을 빼고 소를 몰아보았지만 소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라버니라 부를 때만 발을 떼는 것이었지요. 어이구 수유라, 오라버니와 오순도순 열심히 일하거라. 껄껄 웃으며 지나간 박영감은 그 길로 동네방네 이 사실을 소문내버렸습니다. 그 이튿날부터 수율인의 산비탈 밭대기엔 구경꾼들이 몰려와 배꼽을 잡고 뒤집어졌습니다. 구경꾼들이 소리를 지르며 오라버니 소야, 동생 말을 좀 들어주거라 등의 농을 던지자 바치를 하던 수율은 창피해 볼을 부풀렸습니다. 구경꾼들이 돌아갈 때까지 우두커니 서 기다렸지만 그들은 항시 몰려와 수율과 소를 놀려대었지요. 그런 날들이 반복되자 창피함과 속상함에 단단히 화가 난 수율은 집안에 틀어박혀버렸고 이를 보다 못한 수율의 어미가 소를 몰고 우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제법 몸집을 불려 키워놓았으니 이 소를 팔아 다른 소로 바꿀 심산이었어요. 허나 소문이 크게 돌았는지 오라버니 소리를 들어야 밭을 가는 소에게는 그 누구도 관심이 없었지요. 아무도 사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친 김에 수율의 어미는 소를 끌고 도축장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웬걸요? 소가 도축장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버티고 서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때 어미가 끌고 나간 소를 쫓아 물어물어 도축장까지 뛰어온 수율이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엄니, 아니돼요. 그리하시면 아니돼요. 아무리 속을 썩이기로서니 이렇게 듬직하게 키워놓은 식구를 이제와 도축장으로 보내다니요. 수율은 소의 목을 얼싸안고 울면서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고 눈물을 뚝뚝 흘리던 소는 언제 그랬냐는 듯 수율의 안내를 따라 뚜벅뚜벅 집을 향해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퉁퉁 부은 눈으로 집으로 돌아오던 수율은 이상한 일을 겪게 되었어요. 도축장에서 집으로 향하는 곳에 흐르는 개천에는 외나무 다리가 있는데 그곳에서 마주친 덩치 큰 황소를 보자마자
수유린의 어린 황소가 다짜고짜 들이받아 개천으로 떨어뜨리지 뭔가요, 정말. 그리고는 마치 승리를 만끽하기라도 하는 듯 고개를 위아래로 흔들며 콧김을 뿜는 것이었어요. 그 모습을 본 수율과 그녀의 어미는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그 일이 있고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수율은 개가 나던 돌밭에 매년 콩을 심었고 누렁이, 여물을 쓰던 쇠죽솥에는 콩이 그득하게 들어갔습니다. 3년 사이 수율네 누렁이는 그 덩치가 산만큼 오람해졌지요. 소싸움 대회가 열리는 곳이라면 이골 저골 따지지 않고 돌아다니며 참가해온 누렁이는 이 바닥에서 소문난 장사였습니다. 이때까지의 전적이 무려 14전 14승이었어요. 대회가 열리고 싸움이 시작되면 수유린의 오라버니 황소는 틀림없이 우승을 독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싸움장에서는 특이한 외침이 들려오곤 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오라버니, 옆구리를 파고드셔요. 오라버니, 좋아요. 계속 밀어붙이셔요. 오라버니, 지금이에요. 뒤집으셔요. 라며 장외에서 누렁이를 향해 목이 터져라 외치는 수율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 소싸움 대회장의 관객들 입에서는 폭소가 터져나왔답니다. 그러거나 말았거나 수율은 누렁이를 향해 이마에 땀을 흘려가며 소리를 쳤고 그렇게 누렁이는 또 한 번의 우승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오라버니, 정말 장합니다. 잘하셨어요. 이후로도 수율내 누렁이는 파죽지세를 이어갔습니다. 단호 대회에서는 금송아지를 타왔고 7월 칠석 대회에서는 부상으로 송아지 한 마리를 덥석 받아왔어요. 뿐만인가요? 추석 대회에서는 무려 금 10돈이 부상으로 주어졌지요. 수율은 제 오라버니 누렁이와 함께 소싸움 대회를 쓸고 다니며 그야말로 살림살이가 풍족해져 부자가 되었답니다. 이제 고을에서는 그 누구도 함부로 수율과 수율의 소를 보고 비웃거나 놀릴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후로도 수율은 오라버니 누렁이를 극진히 보살피며 어미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었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사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보시게 자네 방금 뭐라고 했는가? 첩을 드리겠다고? 이거 내가 방금 제대로 들은 것이 맞는가? 자네 입에서 나올 단어치고는 너무나 해괴망측한 단어였다네. 첩이라 하였던가? 이 사람이 드디어 악처에게 시달리더니 실성을 한 게로군. 이보게나 자네 그 소리도 듣지 못하였는가? 자고로 여자 두 사람을 데리고 사는 것은 천지를 움직이는 일 다음으로 힘든 일이라. 마음고생만 줄창나게 하게 되는 남자는 얼굴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하물며 그 똥마저도 흑빛이라지 않던가. 물론 그 말은 나도 익히 들어 알고 있네.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겠는가. 나는 지독하더라 한들 지금의 마누라가 아닌 여인과도 한번 살아보고 싶은 것을 말이야. 자네도 알자는가. 우리 마누라 성질머리. 이것이 도대체가 지아비를 하늘처럼 섬기는 것은 내 바라지도 않네. 그저 사람 대접만이라도 좀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도통 그런 맛이 없으니 내 집에 기어들어가도 낙이 없으니 원. 옛날 옛적 마을 어귀의 커다란 은행나무 밑에서 친후 사이로 보이는 장년의 두 선비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백초씨로 선친으로부터 수월찮은 재산을 물려받아 남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는 양반네였지요. 일찍이 적당한 집안의 여식과 약조된 혼례를 치르고 십수년을 산 터였습니다. 백초씨의 아내는 오방댁으로 박색을 겨우 벗어난 여인이었지요. 인물은 없었지만 새색시로 들어왔을 때는 그리도 곱고 어질게 굴던 마누라였는데 나이가 찰수록 서서히 본색이 드러나 이제는 진작에 집안의 상전을 꿰차고 있었습니다. 그놈의 되지도 않는 과거에 매달려서는 십수년이나 허송세월 보냈으면 되었지. 뭐 한다고 책 나부랭이는 들여다보고 있답니까? 당장 아궁이에 쓸어넣고 다른 살 길이나 좀 알아보든가 하셔요. 말이 초시지. 이름뿐인 양반 꼬리표가 밥이라도 먹여준답디까?
점심상을 물린 이후 슬그머니 책상머리에 앉으며 서책을 열자 그 모습을 본 오방댁의 불같은 호령이 백초 씨를 향해 날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백초 씨는 과거를 본다는 변명으로 시간만 죽치고 있다가 변변찮은 벼슬 하나 구하지 못하고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는 신세였기에 오방댁의 서슬퍼런 잔소리에 한마디도 대꾸할 수가 없었답니다. 이렇듯 제 아내 오방댁이 백초 씨의 일거수 일투족을 마음에 들지 않아하니 백초 씨는 연일 터져나오는 아내의 잔소리와 바가지에 영 죽을 맛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만 들어가 봄세. 아니, 벌써 들어가는가? 이 사람 시간을 더 죽치고 있다가는 또 그 몸의 도깨비 같은 여편네가 빨래방망이를 들고 나를 패죽이러 올지도 모른다네. 허, 사람 참 신세가 어찌 그리도 가냘프던가. 그래, 알겠네. 거 조심해서 들어가게나. 백초 씨는 아쉬움 가득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서며 친우에게 손짓했고 친우는 그런 백초 씨를 세상 불쌍한 사람을 보는 듯한 표정으로 안쓰럽게 바라보고는 혀를 차며 배웅해 주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백초 씨에게는 뜻하지 않았던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적 자신과 서당 동문인 한친우에게서 서신이 당도한 것이었지요. 소시적에 막역했던 사이로 서로가 서로를 중마고우로 여기고 있었으나 장성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는 곳이 멀어지고 연락이 뜸해져 그간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게 된 친우였습니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닿은 연락이니 이것 참 반갑기 드디었구나 그래. 반가운 마음에 백초 씨가 서신을 펼쳐 확인해 보니 안타깝게도 그것은 이미 친우가 세상을 떠나기 전 유언 형식으로 백초 씨에게 남긴 일종의 유서였습니다. 백초 씨는 안타까움을 뒤로하고 자신에게 보낸 유언장을 꼼꼼히 읽어보았지요. 이복에나 백가, 그간 잘 지내셨는가? 이리 오래간만에 자네에게 연통을 하려니 염치가 없어 부끄럽네만. 내 가세가 기울어진 지 오래인 마당에 체면을 차려 무엇하겠는가. 건강도 좋지 않아 나는 곧 세상을 하직할 운명을 받아놓고 있으니 달리 부탁할 곳도 없어 이렇듯 염치불구 자네에게 서신을 보내게 되었네. 이 서신이 도착했을 때쯤이면 필시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니 부디 조문이라 생각하고 우리 집에 한번 들러 내 아내가 자네에게 하는 말을 꼭 좀 들어주시게나. 그것은 오랜 기간 아내와 내가 상의 끝에 내린 결정이라네. 친우의 마지막 부탁이라 여기고 꼭 들러주시게. 서신을 다 읽은 백초 씨는 눈가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사람. 아니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그저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건만 대체 이것이 무슨 병고인가 그래. 백초 씨는 서신을 소중히 접어 품속에 갈무리하고는 그 길로 날짜를 잡아 친우의 집이 있는 오십리 여정길에 오르게 되었지요. 백초 씨가 친우의 집에 당도하고 보니 말도 안 나올 정도로 다 쓰러져가는 초가 삼간에 집안에는 줄줄이 이어진 어린 자식들이 자그마치 5이었습니다. 백초 씨가 흙담 넘어 살인문 밖에 당도하자 고생을 해서인지 폭삭 늙은 것만 같은 친우의 아내가 마당으로 나와 그를 반겨주었습니다. 아이고, 오셨군요. 안 그래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던 차였습니다. 이거야 원. 친우가 세상을 떠난 줄도 모르고 이제야 도착하였습니다. 참으로 면목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누추하지만 안으로 드시지요. 친우의 아내를 따라 집안 마루에 앉으니 부엌에서 장성한 처자가 조촐한 술상을 들고 나오는 것이었지요. 얘야, 인사 올리거라. 아버지의 친으신 백초씨 어른이시다. 백초씨 어른, 여기는 우리 집의 맏딸입니다. 처음 뵙겠사옵니다. 소녀 순양이라 하옵니다. 제 어미의 부름에 자신을 순양이라 소개한 처자의 목소리가 참으로 곱자 백초 씨가 슬그머니 고개를 들어 그녀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젊고 한창인 그 밭꽃 같은 얼굴에
자신의 아내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화사함이 묻어 있었지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지고만 백초 씨가 헛기침을 하며 목을 가다듬자 은근슬쩍 백초 씨의 낯빛만 살펴보고 있던 친우의 아내가 대뜸 백초 씨의 옷자락을 덥석 붙들고는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먼저 떠나간 남편과 제가 장고의 장고를 거듭하여 내린 결정입니다. 부디 제 여식을 조시어른의 후첩으로 데려가 주실 수는 없으시겠습니까? 예, 갑자기 그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장성하여 거리를 두었다고는 하나 한때는 절친했던 칭우의 여식을 어찌 첩으로 삼는다는 말씀입니까? 백초 씨가 화들짝 놀란 얼굴로 허둥대자 친우의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재차 입을 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가세가 형편없어 이대로는 남은 가족이 경을 치게 생긴 마당입니다. 그러하온데 평소 친분이 있던 노승께서 말씀하시길 저희 맏딸이 이 집안에서 출가회인이 되지 않으면 남은 자식들도 모조리 아사할 팔자를 타고났다 하지 뭐겠습니까? 딸아이의 타고난 성정이 집안에 들어올 운대의 흐름을 막는다나요? 아니, 그러하시다면 좋은 혼사처를 찾아 혼인을 시키시면 되실 일을 어찌 저 같은 자의 첩으로 들이신단 말씀이십니까? 제 딸아이는 이미 한 번 혼인을 했던 몸입니다. 악독한 시집에서 소박을 맞고 쫓겨났지요. 집안도 보잘것없거니와 이러한 사연까지 있는 여식에게 어느 누가 혼담을 넣겠습니까? 가당치도 않은 일이지요. 친우의 부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 딸 순양이를 끌어안았고 순양 역시 수심 깊은 얼굴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신뢰를 무릅쓰고 소녀의 사연에 대해 한 말씀 드려보겠사옵니다. 이윽고 순양이 제 어미를 대신하여 기나긴 사연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지요. 동생들을 업고 안고 먹고 살기 위해 이 집 저 집 품삯시를 받아다가 짐을 한가득 머리에 이고 종종 걸음으로 받치며 논이며 돌아다니던 순양은 온몸이 부서져라 발발 쏘다니며 일하여도 스스로 힘들다는 소리 한마디 하지 않던 착실한 여식이었습니다. 그런 순양이가 17 되던 해에 마침내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순양 어미는 어려운 형편을 핑계 삼아 자신이 맏딸이 이토록 고생만 한 것이 너무도 안쓰러워 시집 가기 전날 순양의 머리를 곱게 따아주며 말했습니다. 순양아, 내 어미가 되어 참으로 그간 너에게는 못할 짓만 시키고 살았구나. 이제 이 집에서 일하던 기억일랑 말끔하게 있고 그 집으로 시집간 너라도 잘 먹고 잘 입고 지내거라. 시댁 쪽은 식구도 단출하다 허니 순양이 네가 지금처럼 땀 뻘뻘 흘리며 지낼 일도 별로 없을 게다. 가서 끼니 거를 걱정 없이 2다리 쭉 뻗고 자는 게야 알겠지? 그날 밤 순양 어미는 순양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날이 밝고 순양이 제 어미에게 큰 절을 올린 후 시집이라고 찾아간 뒤 몇 밤을 지내보니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첫날부터 순양은 실타래가 엉키는 듯한 기분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댁의 분위기가 간밤 제 어미가 해준 말과는 사정이 너무도 다른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구성원이라고는 신랑과 시어머니뿐인 줄로만 알았는데 웬걸요. 지독한 복병 중에 복병이 숨어있던 것이었습니다. 시집가 외인이 되었다던 그놈의 시누이가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었지요. 그 성질머리로 보건대 시집간지 얼마 되지도 않아 소박을 맞은 모양이었습니다. 시누이는 슬아의 딸 하나를 데리고 친정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관상이며 행실이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손끝 하나 까딱할 생각이 없었지요. 시집간 첫날부터 일 하나 손대지 않고서는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그저 닥치는 대로 순양을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예, 새아가. 오늘 저녁에는 아가 내가 쑤어준 메밀묵을 한번 맛보고 싶구나. 얼른 광에 들어가서 메밀 한 대빵만 퍼와서는 절구질해 놓거라. 올케 가기 전에 부엌에서 물 한 그릇 떠다 주고 절구질 끝나면 우리 복만이 좀 업어서 재워줘 알겠지?
이놈의 시어미와 시누이는 새며느리의 몸이 두세 개는 되는 줄 아는지 순양이 한시도 쉬는 꼴을 못 보겠다는 듯 부려먹고 있었습니다. 순양이는 그 혹독한 시집살이에도 거역할 생각 하나 없이 네 어머님, 네 형님 을 입에 달고 살았지요. 그럼에도 순양은 언짢은 기색 한 번 없이 그들의 뒷바라지를 묵묵히 처리해냈습니다. 물론 순양도 속마음으로는 그럼 그렇지. 내 팔자에 어디 편히 먹고 자는 요행수가 들 수 있겠어. 일거리가 끊어지면 순양이 팔자가 아니지. 라고 생각하고선 자신의 종아리가 붓도록 어깨가 빠지도록 일에 매진하곤 했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보니 어째 시어미보다 순양이를 더 부려먹는 쪽은 시누이였습니다. 성미가 졌다위니 시집에서 한 달도 못 견디고 소박을 맞고 돌아왔나 싶을 정도로 이 시누이가 시키는 시집살이가 순양이의 혼을 쏙 빼놓고 있었지요. 이쁘지도 않은 제 손발을 뒀다가 어디에 쓰려는지 시누이는 순양이만 보면 일감을 던져주는 것이었습니다. 내 고쟁이 빨아내라, 내 옷 개어내라, 내 버선 빨아더라, 내 고쟁이 빨아내라. 이것들을 해치우고 나면 동치미 담아와라, 쑥 뜯어와 쑥 떡해라, 전 부쳐라. 그뿐이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딸애가 싼 배설물을 치워놓으라, 기저귀를 빨아두어라, 피곤하니 내 등 좀 두드려보라, 원삭신이 쑤시니 어깨도 주물러라. 이건 도대체가 시집살이인지 시누이, 직속 몸종으로 들어선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순양이를 못 살게구니 참으로 죽을 맛이었지요. 그렇게 고난의 낮 시간을 겨우겨우 버티고 나면 이어지는 밤 시간이 또 순양이를 그냥 놔두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지치지도 않고 왕성한 이 한 살 아래의 신랑이라는 인간이 단 하룻밤조차도 걸을 생각이 없이 순양이를 쓰러뜨리고는 옷구름을 벗겼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 그냥 자면 아니 될까요? 어허! 이 사람이 무슨 소리시오? 자고로 부부의 덕목 중 하나인 후사를 도모하는 것에 어디 게을리할 수가 있겠소? 잔말 말고 그저 잠자코 계셔보시오, 좀! 무심하기 이를 데 없는 서방은 순양이 하루 종일 일거리에 시달리다 들어왔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렇게 순양이를 이리 눕히고 저리 뒤집고 하며 신나게 제 회포를 푸는 것이었습니다. 하룻밤에 딱 한 번이라면 그나마 이를 악물고 눈을 감으며 참아내었겠지만 세상에 이럴 수가요. 전생에 수총각으로 늙어 죽은 귀신이라도 쓰인 것인지 실컷 코를 골아대며 잠들었다가도 눈만 뜨면 또 잔뜩 달아올라서는 그 짓이었습니다. 한창 무르익은 과실의 농익은 맛을 아는 작년의 안악이었다면 이는 축복할 일이었지만 아직 운우지정의 참맛이 뭔지도 모르는 어리기만 한 새색시 순양에게는 이 정신 나간 밤의 고문이 보통 심각한 고역이 아니었지요. 피곤이 쌓여가던 순양의 눈밑은 어느새 시커멓게 숯검댕을 바른 것 같은 어둠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동창이 밝아옴을 알리는 새벽닭 소리에 부랴부랴 옷을 걸치고 부엌에 나가려는 순양이의 팔을 남편이 또 잡아당겨 끌었고 저항할 힘조차 없었던 순양이 맥없이 그 용두지를 다 받아주고 나니 아침부터 늦장을 부린다며 시어머니한테 거나하게 호통을 들어버렸습니다. 혼인하여 시댁에서 생활하는 것이 원래 이렇게나 힘이 드는 일이었단 말인가? 어머니는 어찌하여 나를 이런 집에 보낸 것일까? 쏟아지는 졸음을 참아내며 앉을 틈도 없이 일하던 순양이 중얼거렸어요. 몸이라도 좀 이어 쉬어야 할 밤이면 잠도 못 자게 달라붙는 남편의 밤 시중에 탈탈 시달리는 것까지도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순양이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다름 아닌 마음 고생이었습니다. 이것만큼은 도무지 참을래야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몸만 와도 된다고 할 때는 언제고 혼수를 적게 해가지고 왔다며 자나깨나 궁시렁거리지를 않나?
배워먹지 못한 몰락 양반 집안에서 자라서 그러한지 본 데가 없다는 심한 소리에 하나뿐인 외아들의 생기를 다 빼어먹어 아들이 기운이 없다는 둥 음식 솜씨나 일솜씨가 형편없다느니 하는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순양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을 시도 때도 없이 해댔지요. 그렇게 눈코 뜰 새 없는 한 해를 보내고 도대체가 더 이상은 못 해먹겠다 싶던 찰나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척거리는 걸음으로 동네 우물에 물을 길러갔던 순양의 귀에 동네 아낙들의 잡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엿듣게 된 순양의 얼굴에 아주 오래간만에 피어나는 회심의 미소가 번뜩였지요. 얼굴에 웃음꽃이 만연해진 순양이 집으로 돌아와서는 시어미 앞에 섰습니다. 저기 어머님, 방금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갔다가 동네 여편네들하고 한판거나하게 싸우고 돌아왔습니다. 늘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한 채 주눅이 들어있던 순양답지 않게 어쩐지 의기양양한 그녀의 태도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아니, 글쎄 있지요? 형님이 시집에서 제 발로 걸어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쫓겨난 거라고 말하지 뭡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냐? 쫓겨난 것이 아니라 그저 친정에 볼일이 있어 잠시 기거하는 것이라 했더니 모두가 배를 잡고 끄끄대며 웃지를 않겠어요? 시어미와 시누이가 눈이 점점 휘둥그레지며 얼굴이 시뻘개지는 것을 본 순양이 다시금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님 딸 복만이가 글쎄 제 아버지는 하나도 닮지 않고 저기 어디냐? 형님네 시집마을 뒷산 남자의 땡중의 얼굴을 그대로 빼다 박았다는 소리를 하지 뭐예요? 그야말로 뺐었다며 시도득질은 못한다고 키득거리더라고요. 그리하여 제가 번듯한 양반 가문의 우리 시누이는 절대로 그런 해괴한 일을 벌여 시댁에서 소박 맞을 사람이 아니라고 대들고는 마구 싸웠지 뭔가요. 참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니 그런가요? 이놈의 여편네들이 뭘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런 경을 칠 소리나 쫑알거리다니 정말이지 대화 상대도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조선천지 어디에 이토록 지체 높은 양반댁 마나님이셨던 우리 형님 같은 분이 있다고 그래? 족보도 없는 땡중이랑 눈이 맞아서는 혼의 자식을 낳았다가 소박을 맞았다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허헛소문을 믿고 조잘대다니요. 대놓고 들으라는 듯 빈정대며 말하는 순양의 말투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대번에 불그락푸르락했지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나 기고만장하던 시누이는 마치 똥마려운 강아지가 된 모양새로 금방이라도 눈물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이 되어 콧김을 푹푹 내쉬더니 쾅 하고 문을 닫고는 제 방으로 기어들어가 버렸지요. 집안의 치부를 들킨 시어머니는 그 길로 일을 못한다는 핑계를 대며 두둑한 전대를 쥐어주고는 순양이를 집에서 내쫓고 말았던 것입니다. 기나긴 사연을 모두 전해들은 백초 씨가 측은한 눈빛으로 순양이를 바라보았고 순양이의 눈에 맺힌 눈물이 또르륵 흘러내리자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것은 독한 마음뿐입니다. 언감생심 번듯한 재치 같은 것에는 일절 관심도 없어요. 그저 제가 이 집안에서 출가외인이 되지 않으면 남은 제 동생과 어머니의 안위가 위험하다 하니 그것만 막으면 더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런 부탁을 들어주실 분은 오직 아버님의 예친우셨던 백초씨님 뿐입니다. 부디 저를 후첩으로 들여주셔요. 이게 도대체 무슨 경사, 아니 사달인지. 백초 씨는 입가에 번지려는 미소를 억누르느라 진땀을 빼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바람하지 않던 첩을 이런 우연한 기회에 드리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게다가 지엄한 사대부간 맺어놓은 친우의 유언이라는 막중한 핑계를 가져다 대면 제 아무리 호랑이 같은 자신의 마누라도 결코 거부할 수는 없는 노릇일 터였습니다. 내 본디 사대부의 지엄함을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선비요나 사정이 이처럼 딱하게 되었다 하니
별수가 없을 것만 같군요. 친우의 여식을 첩실로 드리는 모양새가 심히 좋아 보이지는 않다하나 첩이라 하여도 매본처 못지않게 호강시키며 결코 부족함 없이 지내도록 힘쓸 터이니 염려는 붙들어 매셔도 좋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친우의 아내의 융숭한 배웅을 받으며 순양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첩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만저만한 이유로 오늘부터 한 집에서 지내게 된 안식구이니 이 임자는 기탄 없이 잘 좀 대해 주시구려. 형님, 모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 아니 지금 이게 대체 못하자는 광대 노름판입니까? 친우의 문상을 가겠다던 양반이 하라는 조문은 안 하고 망자의 여식을 첩실로 삼겠다며 데려오다니요. 당신, 지금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감히 첩을 드리겠다고요? 안 씻고요? 이런 방구 한마디도 없이 누구 마음대로 안 씻고지요? 모든 자초지종을 전해들은 백초씨의 아내 오방댁은 불꽃이 뿜어져 나올 기세로 백초씨와 순양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백초씨의 예상대로 오랜 친후의 마지막 유언이었다는 말에, 그리고 비록 이름만 남은 양인 가문이지만 사대부간의 인의가 양반에게 어떠한 가치인지는 잘 알고 있었던 오방댁은 차마 순양을 당장 내쫓을 구실이 없었습니다. 분한 마음에 이를 갈았지만 어쨌든 순양을 받아들이긴 해야 했던 입장이었지요. 그리하여 백초씨네 집 안방은 억세고 심통이 절절 끓는 본처 오방댁이 차지하게 되었고, 여리여리하고 가냘프지만 기나긴 고생 끝에 각성하여 성깔머리가 튀어 눈에 뵈는 것이 없는 새파랗게 젊은 첩순양이 행랑채를 차지하게 되었지요. 두 방 가운데 있는 사랑방엔 백초씨가 자리 잡아서는 뒷싸움으로 여념이 없는 두 사람 간의 불꽃 튀는 접전을 중화시키는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방댁은 자기 소나기에 쥐고 살던 남편을 졸지에 새파란 첩에게 빼앗기게 생겼으니 그 심기가 말도 못하게 불편하였고, 순양이는 순양이대로 이제 물러설 수가 없는 실정이라 죽어도 제 본가로는 돌아갈 수 없는 배수이진 앞에 놓인 처지였기에 더욱 백초씨를 붙잡고 앙큼하게 매달렸지요. 박색에 가까운 제 마누라에게 쥐어 살던 백초씨는 젊고 어여쁜 순양의 알랑방귀와 끔찍한 애교에 껌뻑 넘어갈 지경이었습니다. 내쫓기기 전 시집에서 어찌나 험한 꼴을 당해왔던지 순양은 착하고 싹싹하면서도 강단이 보통이 아니었던지라 노비처럼 일하던 신세에서 벗어난 기회를 절대 놓치려 하지 않았지요. 그 덕분에 백초씨는 인생의 처음으로 달콤한 운우지정의 맛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후첩순양이와 백초씨의 사이가 나래가면 갈수록 좋아지자 자연히 본처 오방댁과 순양의 관계는 점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어 두 사람은 서로 얼굴만 마주하면 범과 용처럼 으르렁거리기 일쑤였습니다. 아니 대체 어찌하여 빳빳이 고개를 쳐들고 바락바락 대드는 게야?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아? 형님, 또 무슨 연유로 그리 억지를 부리셔요? 제가 어디 틀린 말 하나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근데 인연이 어따 대고 눈을 부라려 부라리길? 인연전연 하지 마셔요. 형님, 격조가 떨어집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처의 호랑이 같은 성질에 어느 정도의 잡음 정도는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설마 이 정도까지 앙숙이 될 줄은 백초씨도 몰랐던 것이지요. 언젠가 은행나무 아래에서 친우가 자신에게 조언해주던 충고가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감히 친밀히 지내는 것을 바라지는 않았으나 하루도 조용히 넘어가는 날이 없자 백초씨는 가슴이 타들어갔지요. 하지만 자신이 꿈에 그리던 두 여인과 한 집에서 지내는 삶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다 순양이의 행랑채로 건너가 합방이라도 한다 치면 그 다음날 본처 오방댁의 바가지가 평소의 곱절은 더해져 사정없이 때려박히는 것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판단한 백초씨는 어느 날 나름대로의 규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3일의 간격을 두고 본처와 첩의 방으로 번갈아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내 앞으로는 이러한 3일 주기로 각각 분별 없이 공평한 사랑을 할 터이니 이제 제발 그만들 좀 싸우시고 이 규율대로 순서를 좀 기다려 주시오들. 아시겠소이까? 이견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소이다. 안 그래도 아웅다웅 서로 간에 불만이 쌓인 판국인데 백초씨 본인이 뱉은 말을 제대로 지키기라도 했다면 좋았으련만 이 백초씨라는 인간이 제 본처의 안방으로 들 날만 되면 그때부터 온갖 핑계를 늘어놓으며 마치 내일 모레 관 속에 들어갈 양반 마냥 콜록콜록 고부륙내에 으실으실 몸살이 왔다며 잔뜩 달아있던 본처의 마음에 초를 치고 있었으니 본처 오방댁의 불만이 개운하게 가실 리가 없었습니다. 본처가 부엌에서 민물을 하고 간단한 술상을 차려 사랑채까지 건너오는 날에는 백초씨도 어쩔 수 없었기에 마지못해 본처에게 올라가 껍죽껍죽 흉내만 내고는 오방댁 마음의 불만 지피고 쓰러져 잠든 척을 하였지요. 아니, 이보세요. 벌써 끝난 geb니까? 아, 여보. 오방댁의 시퍼런 고함에도 백초씨는 감은 눈을 뜨지 않고 꿋꿋하게 코 고는 소리를 내는 것이었어요. 사실 백초씨도 할 말은 있었던 것이 그간 이 악처에게 시달릴 대로 시달렸던 참이라 오방댁의 얼굴만 봐도 찔끔 숨이 죽어 기어들어가는 삶을 살아온 지가 벌써 몇 해던가요. 주눅이 들대로 들어 도저히 제 본처와는 우누지정에 흥을 낼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열만 잔뜩 올려놓고 쓰러지는 백초씨의 행보 탓에 오방댁은 터지는 분통을 고스란히 후첩순양에게 터뜨리기 일쑤였습니다. 지금 나를 능멸할 셈이야? 대체 내 건 왜 빨지 않은 게야? 아침부터 빨랫감,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개울가로 갔다 온 순양에게 오방댁이 살벌한 표정을 하며 따지고 들었지요. 양손을 허리에 걸친 채 눈을 부릅뜨고 씩씩대는 오방댁을 바라보며 빨랫감, 광주리를 내려놓은 순양이가 콧방귀를 터뜨리며 답했습니다. 형님, 뭔가 대단한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 집에 노비로 들어온 몸종이 아닙니다. 엄연히 지아비가 허락한 후첩의 자리로 들어와 있는 것이니 존중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인 대접은 그만둬 주시지요. 형님 속고시며 버선이며 형님 고쟁이는 형님이 직접 빠셔요. 아주 집안일로 이래라 저래라 몸종 취급하며 일을 떠넘기는 것이라면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저도 그간 당할 만큼 당한 처지라 더 이상 장단을 맞춰드리지 못합니다. 여리여리하기만 한 가냘픈 외견의 순양이었지만 그녀 역시도 악독한 시집에서 버텨온 잔뼈가 굵은 몸. 본처 오방댁에게 형님의 호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매사에 한치도 수그러들지 않는 강단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초씨가 모처럼 마을에 들어선 장터에 갔다 온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순양과 합방하기로 정해둔 날이었지요. 헌데 첩과의 합방이라면 만사를 제쳐두고 웃음꽃을 띠며 달려가던 백초씨가 그날따라 몸이 좋지 않다며 저녁 식사도 거르고는 방 안에 들어누운 것이었습니다. 원래라면 본처 오방댁의 속이 구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는 밤이거늘 백초씨 저 인간이 아프다고 제 방에 누워 꿈쩍도 하지 않고 있으니 이 어찌 기특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여보, 여기 꿀물을 타왔으니 이것 좀 들고 기운 차리셔요. 오방댁이 꿀물을 소반에 담아 사랑방에 들어가니 백초씨는 이불을 덮어 쓴 채로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아휴, 이거야 원. 곱불기가 이리도 심하여 이 일을 어쩌면 좋답니까? 아무튼 오늘은 딴 생각일랑 일절 마시고 가만히 누워 계시구려. 그럼 소첩은 이만 건너가 볼 터이니 푹 쉬셔요. 오방댁은 백초씨에게 밤인사를 건넨 뒤 안방으로 돌아와 오래간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발을 뻗고 단잠에 빠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몸이 아파 죽겠다던 백초씨가 슬며시 눈꺼풀을 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었지요. 어디 보자. 불이, 오커니, 이제 꺼졌구만.
안방에 불이 꺼진 걸 확인하자마자 백초 씨는 까치발을 세워 조심스럽게 행랑채로 향했습니다.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던 순양이 웃으며 백초 씨를 맞이했지요. 창밖으로 불빛이 새나가지 않도록 이불을 덮어치고 호롱불을 켠 채로 장터에서 사온 놀이개와 밥가분을 순양에게 건네고 깨역과 땅콩을 함께 먹으며 하하호호 웃음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리께서 이리도 소첩을 중히 여겨주시니 소첩은 참으로 더 이상 여한이 없을 지경입니다. 무슨 그런 소리가 다 있소. 내 당연히 자네의 일을 허투루 넘겨서는 아니 되는 법. 본처의 악다구니에 마음이 다칠까 늘 그것이 걱정이구먼. 그럴 리가요. 나리께서 이리도 제게 온 사랑을 다 주시는걸요? 그런 것을 느낄 시간조차 부족할 정도로 행복하기 그지없습니다. 순양은 일찍이 백초 씨가 맛본 적 없는 화사한 웃음을 머금으며 그의 팔을 붙들고 아양을 떨었습니다. 그 천금 같은 웃음 앞에 백초 씨의 혼이 물에 탄 꿀처럼 뭉근히 녹아내리니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백초 씨는 당장에 순양에게 달려들어 그녀를 와락 끌어안으며 제 사랑을 증명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그날 밤 세차게 달아오른 백초 씨는 순양이 2번이나 까무러치도록 온 힘을 쏟아 뇌성병력이 몰아치는 양기의 힘을 보여주었지요. 그렇게 백초 씨가 호강에 겨워 지내던 어느 날 오래간만에 산 너머의 잔치집에 들렀다가 거나하게 곡주 한 잔을 걸치고 집에 돌아오니 어머나 이것이 무슨 일인가요? 오방댁과 순양이 서로 머리카락을 움켜잡고는 죽이네 살리네 소리치며 대판 싸움이 붙은 것이 아니겠어요? 화들짝 놀란 백초 씨가 달려들어 당장에 2 사람을 떼어놓자 오방댁의 눈에서 불꽃이 튀고 있었습니다. 이거 분위기가 심상찮구나. 이대로 가만두었다가는 필시 언제라도 경을 치기 딱 좋을 정도로구먼.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평소와는 다른 심상찮음을 느낀 백초 씨가 그대로 두었다가는 자신이 없는 사이 또 순양이를 해코지 할 것이 뻔하다 여기고는 순양의 따귀를 찰싹 갈기며 그녀의 멱살을 틀어주며 소리쳤습니다. 내 인연, 이것이 대체 무슨 못된 짓거리더냐? 참으로 무엄하기가 짝이 없는 행태렸다. 내 너의 아비를 보아 그간 너를 어여삐 여겨주었다 하여 이리도 천지분간을 몰수하려는 게야? 부첩의 자리로 들어와 본처에게 이 무슨 되어먹지 못한 행동인가? 내 오늘 이 배은망덕한 년을 당장에 치도곤을 놓아 혼주를 내줄 테다. 어서 썩 따라 들어오지 못하겠느냐? 백초 씨는 2 눈을 동그랗게 뜨고 황망한 표정이 된 순양을 끌고는 행랑채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 들어가는 가축 마냥 백초 씨의 기세가 사리등등하였기에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오방댁은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엄맘마? 이것이 지금 어찌 된 일인게야? 지금 매다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인가? 저 양반이 지금 내 편을 들고서 저 망할 계집을 족치겠다고 끌고 간 것이 맞다는 것인가? 오방댁은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백초 씨가 자신의 편을 들고 저토록 발벗고 노여움을 표출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오방댁은 씩 웃으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치가 떨리는 분노로 온몸이 옥신댔지만 지금은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었지요. 그동안 재구실 하나 하지 못한 답답하기만 하던 남편이 아주 오래간만에 제 노릇을 해내는 것 같아 든든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산뜻하게 발걸음을 놀려대야의 물을 한가득 받았지요. 하여간에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오늘 밤엔 저 양반을 아주 후하게 대접해줘야 하겠는걸? 오래간만에 이거 실력 발휘 좀 해보아야 하겠어? 순양의 손톱으로 여기저기 긁힌 얼굴을 세수하고 엉망으로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곱게 빗질하며 중얼거렸지요. 그간 오지게도 저 거머리 같은 년에게 빨려먹은 모양이지? 이제 슬슬 만정이 떨어진 모양인가벼? 아차, 내 이럴 것이 아니지? 고년이 곡소리를 내는 꼴을 아니 볼 수야 있는가?
순양이 치도곤을 두드려 맞는 꼴을 놓칠 수가 없었던 오방댁이 왼수 죽는 꼴을 보려고 행강채로 가 절구통에 올라서 들창문 틈으로 방안을 몰래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나 행강채 안을 들여다보던 오방댁은 깜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당장이라도 혼쭐을 낼 것처럼 순양의 멱살을 틀어지고 들어간 백초씨와 순양이 그야말로 태초의 모습으로 한데 엉켜서는 찰싹 달라붙어 구름을 몰고 와 요란한 비를 퍼붓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나으리, 아까는 너무 심하셨사옵니다. 미리 언질이라도 주시지. 다짜고짜 따기까지 때리시다니요. 소첩 하마터면 정말로 나으리께서 제게 꾸지람을 주시는 줄로만 알고 염통이 떨어져 나갈 뻔했지 뭡니까? 그 무슨 되도 않는 소리신가. 내 자네에게 어찌 그런 마음을 품는단 말이던가. 처가 자네를 하도 못살게 도구니 그 앞에서 체면이나 차려주려 그러한 것이오. 많이 아프셨소? 내 그 아픔의 몇 곱절로 기분 좋게 해드리리다. 어머머, 나으리. 소첩 오히려 나으리의 천둥벼락 같은 박력에 그만 더욱 새빨간 춘심이 동하고 말았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사옵니까? 나리께서 소첩의 이 불덩어리 같은 마음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러한 꼴불견이 또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오방댁의 머릿속이 등잔유라도 뿌린 듯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꼬락서니를 목격한 오방댁의 분노는 하늘을 뚫고 옥황상제 계신 곳까지 닿을 지경이었지요. 에라이 이 개 같은 년놈들아. 내 오늘은 기필코 너희 것들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오방댁은 밟고 서 있던 절구통에 절구꽁이를 집어들고 들창을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쏜살처럼 방 안으로 달려들어 백초씨의 하초를 겨냥하여 들이닥쳤지요. 그 누구도 폭주한 오방댁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요란하게 펼쳐지고 둔탁한 절구꽁이 휘둘리는 소리와 함께 담벼락 너머로는 백초씨의 까무러치는 듯한 외마디 비명소리가 널리 울려 퍼져 온 고을에 넘치다 못해 저작거리까지 흘러들어갔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사옵니다. 낭독해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마님과 선비님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